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전날이자 연휴 나흘째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폭설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대 40cm 안팎의 폭설에 차들이 미끄러지고 열차가 지연되고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도 많은 눈이 예보된 곳들이 있는데요. 먼저 재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발이 쏟아지는 고속도로 위에 버스들이 서 있습니다. 부딪힌 채 서 있는 버스들 제일 앞엔 SUV가 반대 방향으로 충돌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5대와 승용차 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눈길에 SUV가 미끄러지면서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던 버스들과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7명이 다쳤습니다. 당시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조심히 서행하고 가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아마 그 미끄러우니까. 반대편 상행선에서도 버스 5대와 승용차 2대가 부딪혀 경부선 양방향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엔 평택 제천 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고속도로가 1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아까는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정도? 비상등 켜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버스가 미끄러지고 다시 승용차가 들이받아 8명이 다치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부터 쏟아진 폭설에 밤부터 눈길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통근버스 9대가 추돌해 48명이 다쳤습니다. KTX 운행도 온종일 지연됐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감속 운행하면서 경부선과 호남선 등이 최대 30분까지 늦어졌습니다. 오는 역마다 계속 멈추고 지연되고 그런 방송 계속 나왔었어요. 이따가 집에서 가족끼리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늦춰지게 됐어요. 얼마나 더 지연될까 그 정도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또 이제 다른 처갓집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오송부터 해서 천안 지날 때, 그다음에 평택 지날 때 계속 눈이 많이 왔었어요. 용인 경전철도 20cm 폭설에 전기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겨 오늘 오전 2시간 반가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잘못하면 열차가 가다가 역과 역 사이 중간에 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지를 하고 보완을 한 겁니다. 어제부터 충북 진천에 45.2cm, 음성에 38.3cm 눈이 쌓였습니다. 강원 횡성과 전북 무주에도 30cm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경기 안성에도 26cm가 넘는 눈이 쌓이는 등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폭설에 항공편 41편도 결항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설 피해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귀성길에 폭설을 만나 옴짝달싹 못하는 차량을 길에 놓아둔 채 몸만 고향으로 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트랙터가 출동해 견인차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충북 음성 금왕읍의 국도. 검은 승용차가 쌓인 눈을 들이받고 멈춰 있습니다. 귀성에 나선 부부는 하염없이 견인차만 기다립니다. 몇 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지인 불러서 여기 와가지고 실어서 가기로 했고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부부는 결국 선물만 손에 든 채 지인의 차로 겨우 빠져나옵니다. 눈이 내린 고갯길엔 차량들이 갇혔습니다. 체인을 단 트럭은 불꽃만 일으키며 나아가지 못하고 승용차들은 아예 옴짝달싹 못합니다. 동네 이장이 몰고 나온 트랙터에 견인되고서야 겨우 움직입니다. 내가 여기를 싹 치워줘야 차가 잘 다니잖아요. 아침 3시에 나와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있어요. 먼저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마당에 눈을 치우며 다른 가족들이 안전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누나들이 오는데 원래 차를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일단은 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북은 낮 한때 진천 광해원에만 눈이 45cm 넘게 쌓이는 등 중북부를 중심으로 30cm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음성 대소 지역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강한 눈발에 속수무책으로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폭설로 활주로가 폐쇄됐다가 오후 들어 재개됐지만 지연 출발과 회항이 속출하며 항공편 31개가 운항 차질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많은 눈이 쉬지 않고 내리면서 눈을 치우기조차 버거운 지역도 있는데요. 차량이 움직일 수 없어서 마을이 고립된 곳도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거센 눈발에 사람들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가게 앞에 쌓인 눈이 얼어붙을까 봐 밤새 눈을 치웠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막 소나기 쏟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치고 들어오면 또 이만큼 사람 또 치고 계속해서 폭설을 뚫고 고향을 찾은 사람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설 연휴를 즐겼지만 계속 내리는 눈에 남은 일정이 걱정입니다. 청주에 눈이 약간만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쌓인 거 처음 봐서 좀 신나긴 했는데 내일 그냥 외갓집 가는데 좀 걱정이 돼요. 충남 서산의 한 마을은 눈에 파묻혀 사람과 차가 오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 친척집에 갈 예정이었는데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한때 대설경보가 내려진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최대 30cm에 육박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젖소 농장에선 커다란 축사 지붕이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고 논산과 청양에서도 폭설에 돼지 축사가 파손됐습니다. 거센 바람을 동반한 폭설에 충남 서해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폭설 탓에 KTX 일부 열차가 지연되고 고속도로에서도 차량 운행에 많은 차질이 있었는데요. 도착 시각이 예상보다 밀리고 곳곳에서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눈 덮인 철길위로 귀성객을 가득 실은 열차가 도착합니다. 충청 전라 지역의 폭설로 열차가 감속 운행을 하며 일부 열차는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동명에서 내려오는데 좀 20분 정도 지연됐는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고향 내려와서 좋았습니다. 서울과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는 온종일 눈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해 제설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내려올 때 눈이 내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차는 안 막혀서 금방 내려왔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도로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 43분쯤 호남 고속도로 김제 나들목 부근에선 고속버스가 5톤 사료 운반 차량을 추돌해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이틀간 내린 폭설에 전북 무주군 설천봉엔 눈이 1m 가까이 쌓였고 무주와 남원 국도 4개 노선과 공원 탐방로 10곳이 통제됐습니다. 또한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진 도서 지역은 높아진 파도로 5개 노선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전라 지역에 내일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 도로가 얼어붙을 우려가 크다며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과 차간거리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을 나눠준 다음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그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도 나눠주는 걸 본 적도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A4 한 장짜리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역은 전국, 일시는 12월 3일 22시부터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건 맞죠?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봤다는 국무위원이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누군가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것도 못 봤다고 여러 차례 답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이후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순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송 장관도 MBC와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행정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재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가 의안도 없이, 국무위원 서명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단 5분 만에 요식행위로 끝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만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앞뒤가 안 맞는 건 기본이고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황당한 주장들을 늘어놨습니다. 오죽했으면 내란 우두머리에 자백에 가깝다는 평가가 이어질 정도인데요.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물증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포고령 초안을 썼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보고받아 직접 검토하고 법규에 위배되는 걸 아는데도 승인했다고 자백한 셈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문구는 빼라고 했다면서도 위헌성이 명백한 국회 정치활동금지는 그대로 뒀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포고령의 목적이 국회 기능 무력화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내용하고 이 포고령의 일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사실상 자백으로 평가받는 발언은 또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는 군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국회 측이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한 건데 윤 대통령 자신도 국회로 무장군인을 보낸 건 부당한 지시로 인식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올해도 설 선물 많이 주고받으실 텐데요. 마음을 전하는 건 좋지만 문제는 잔뜩 쌓이는 선물 포장재입니다. 불편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버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요. 송정훈 기자가 올바른 배출법 알려드립니다. 하얀 스티로폼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지게차가 쉴 새 없이 한쪽으로 밀어냅니다. 재활용 센터를 오가는 트럭은 계속해서 스티로폼을 무더기로 쏟아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선물 포장재가 몰리면서 양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한 5톤에서 6톤 들어오는데 명절 때는 한 10톤 정도, 30일 정도는 계속 시간내하고 특근을 해서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해야 돼요. 버려지는 쓰레기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포장재 중 절반가량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쓰는 것만큼이나 재활용을 위해선 제대로 버리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스티로폼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고 송장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스 안을 열어보면요. 김치 국물이 샌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테이프 제거 작업을 미리 해줘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떼기가.
하얀 스티로폼 박스는 택배 송장은 물론 포장 테이프를 모두 떼고 안에 내용물이 묻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닦아낼 수 없는 정도라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과일을 감싼 그물 모양의 완충제는 스티로폼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아이스팩도 내용물에 따라 다릅니다. 물만 들었다면 비우고 비닐로 버려야 하지만 플라스틱 혼합물이 섞였다면 일반 쓰레기 혹은 별도의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보자기나 부직포 같은 포장재도 재활용이 안 되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서 잘 배출하는 것이 이후에 그 자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환경운동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내용물만 전달하고 포장재는 수거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중국의 신생기업이 내놓은 AI 챗봇이 전 세계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제를 뚫고 저렴한 개발비로 고성능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 여파로 엔비디아 주가가 17%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장을 일으킨 건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출시한 추론형 인공지능 R1 모델입니다. 딥시크가 밝힌 개발 비용은 560만 달러, 우리 돈 약 80억 원에 불과합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AI 개발에 쓴 비용의 10%도 안 되는 수준인데도 성능은 오픈AI의 O1 모델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It's caused a bit of an upset because people thought that it wouldn't really be possible to build such a good AI unless you're big tech. 더구나 AI 모델 훈련에 쓴 칩도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공급한 H800 모델이라고 밝혀 충격파는 더 컸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17% 가까이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846조 원이나 증발했고 브로드컴과 오라클 등도 급락했습니다. 아직 AI만큼은 미국이 앞서 있고 반도체 수출 통제도 잘 했다고 굳게 믿던 통념이 깨지면서 미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메타 측은 이른바 워룸까지 만들어 분석하고 있다고 한 전문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적게 쓰면 좋은 일이라며 미국 산업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ease of DeepSeek AI from a Chinese company should be a wake-up call for our industries that we need to be laser focused on competing to win. 반면 머스크 등 일각에선 고성능 칩 사용과 개발비 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견제가 오히려 중국의 AI 개발을 자극했고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여럿 있다는 분석은 미국을 더욱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쏘아 올린 것 같은 충격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 속에 더욱 치열한 AI 경쟁은 물론 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정서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적지 않게 확인되곤 하는데요. 어렵게 범죄가 발견돼 피해에서 벗어나더라도 피해자들은 그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조건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 안산시 구마교회에서는 약 20년 동안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사실상 감금돼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정서적 가혹행위도 이어졌습니다. 다 큰 성인만 아니고 13살, 14살 이내주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성 놀이개처럼. 범행을 주도한 오모 목사는 3년 전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구마교회를 빠져나왔지만 고통은 진행 중입니다. 신도였던 부모 손에 이끌려 12살의 구마교회에 들어간 송민지 씨는 20여 년 동안 학교도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33살이 돼서 사회에 나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약간 외계에서 먹을 걸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은행에 가서 통장이라는 걸 개설을 해본 적도 없고 식당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지만 일상적인 소통과 조직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맨날 많이 울고 교회에서도 많이 울기도 했는데
사회 나와서 더 많이 모르게 되더라고요.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 같은 생각이 많이. 이들을 지원하는 곳은 찾기 힘듭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미국에선 피해자들을 전담해 돕는 민간 단체들이 있습니다. 공책에 적은 상담일지는 20여 년 동안 수십 건이 쌓였습니다. 피해 신고부터 취업 상담까지를 돕는 이 단체의 대표는 사제 성범죄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So the first thing we have is the inability to have relationships, the inability to keep a job, the inability to do most of anything. So I still have nightmares. Road to Recovery saved me. He was sent here by God to help the victims of child abuse. 가톨릭 사제 성범죄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미첼 변호사는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단언합니다. It's a lonely life for a victim. They're in the wilderness. 구마교회 오목사에게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미 재산은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 피해 보상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지난해 말 시국이 어수선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024만 4천여 명, 전체의 20%를 돌파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요. 고령에서 초고령으로 넘어간 속도는 고작 7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지 연속기획 초고령 사회. 오늘은 공윤선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 오전부터 어르신들이 노래에 맞춘 율동으로 활기찬 하루를 엽니다. 겨울이면 특히 활동량이 부족해지는 어르신들을 위해 군에서 마련한 무료 건강교실입니다. 이 마을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노인. 주로 경로당에서 소일하는 게 일상입니다. 많이 여기서 놀아요. 화투 쳐요. 많이 따도 1,000원만 주고 덜어내줘. 그래야 내일 또 치지. 점심때가 되자 당연하다는 듯 밥을 푸고 그릇을 옮기는 오미자 씨. 73살인 오 씨가 이곳 경로당의 막내입니다. 어른 잘 맛있게 드시면은 그것이 보람 있는 것 같고 좋아요. 막내로서 저희가 이제 힘이 단 데까지 열심히 우리 식구들 모시고. 천여 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전남 신안군. 면적은 서울의 22배에 달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건 이미 23년 전. 어느덧 노인 비중이 40%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숨진 사람은 644명, 태어난 아기의 7.5배에 달합니다. 이러다 보니 군은 인구 유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주민 절대 다수인 노인 맞춤형 정책에만 전체 예산의 20%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자갈길이었습니다. 신안군은 어르신들의 보행 보조차 이동이 쉽도록 이런 마을 안길 163km를 아스콘으로 포장했는데요. 여기에만 6년 동안 국비 183억 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급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 20여 년째 혼자 사는 86살 김성단 할머니는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밭에 나가 시금치를 캡니다. 요새 비싼 게 8kg에 거시기에 5만 원도 하고 왔니 뭐. 어머머 허리 아파 죽겠어. 그래서 먹고 살란 게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고 있지. 신안군 노인 10명 중 7명은 일을 하고 있지만 62%는 기초연금 등을 포함해도 월소득이 2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나온 묘수가 이른바 햇빛연금. 일조량이 풍부한 장점을 활용해 2021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군에서 노후를 책임진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책을 펴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햇빛연금, 바람연금 주면서 인구가 지금 줄지 않고 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이대로라면 50년 뒤 우리나라는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에겐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네,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고우석 선수에게 빅리그 입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마이애미 스프링 캠프에 초청돼 시범 경기에 출전할 전망입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미국 진출 첫 시즌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 소회를 밝힌 고우석. 우리나라 선수가 이길 수 있는 선수가 크게 많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MLB에 진출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정말 잘 먹고 잘 자야 되고. 보장 계약 기간이 단 1년 남은 올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이애미 구단이 오늘 공개한 스프링 캠프 초청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려 빅리그 40인 명단 진입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이고와 2년 계약한 고우석은 시범 경기에서의 극심한 난조로 개막 직전 마이너리그로 향했고 작년 5월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된 이후에도 AA와 AAA 무대를 전전했습니다. 그래도 국내 복귀 대신 도전을 선택했고 만약 다음 달 22일 막을 올리는 시범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준다면 2년 차인 올해는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지 매체도 올해 고우석에게 32억 원의 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마이애미 입장에선 그를 포기하기 전에 스프링 캠프에 초대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가운데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몸을 만들고 있는 고우석은 다음 달 12일 투수 소집일에 맞춰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농구에서는 외국인 선수를 맞트레이드한 KCC와 정관장이 나란히 3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정관장에서 KCC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라렌은 오늘도 골밑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1쿼터부터 강력한 덩크슛을 포함해 혼자 8점을 연속으로 몰아쳤습니다. 2쿼터에는 석점슛도 꽂아 넣어 가스공사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후반엔 허웅도 공격에 가세했고 막판 승부처엔 에피스톨라가 깜짝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82대 81로 쫓길 때 점수차를 벌리는 석점슛을 시작으로 결정적인 스틸에 이어 골밑 돌파에 이은 쓰레기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라렌 영입 이후 3연승을 달린 7위 KCC는 6위 DB의 반경기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라렌이 오면서 좋은 점은 안정적인 골 밑에 확실히 우위를 갖고 리바운드 싸움이 되니까 좋은 경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KCC에서 버튼을 데려온 정관장 역시 3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버튼이 자유자재로 소노 수비를 공략하면서 양팀 최다인 20넉점을 올렸고 25점 차 대승을 거둔 정관장 소노로 11호 밀어내 탈꼴찌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 국내 바둑 세계대회 결승에서 벌어졌던 사석 관리 논란이 국제적으로 커지자 한국 기원이 결국 사과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따는 돌을 사석통에 담지 않은 중국 커제 구단에게 반칙패와 기권패가 선언돼 변상일 구단의 우승으로 끝난 LG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이 적용된 이번 대회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기원이 다음 국내 대회 참가를 거부하고 자국 리그에 외국인 기사 출전을 금지하는 등 논란이 점점 커지자 한국 기원이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이 개정된 지 3달밖에 되지 않아 중국 선수에겐 적응 기간이 짧았을 것이라며 중국 기원, 일본 기원 등과 논의해 통합 규정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도미니카 프로야구 챔피언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나온 짜릿한 결승포입니다. 세리머니가 정말 흥에 넘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충청과 전라권은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남하해 서해상에 눈구름이 폭넓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미 충북 진천에는 45cm 이상의 폭설이 집중됐는데요. 내일까지 충청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경상권 서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설날인 내일은 한파까지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대관령의 경우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금요일까지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안가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눈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광주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영하 1도에 그치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길이 미끄러운데 눈도 더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